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심리적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에 우리가 심리적 발달이 완성돼야 해야 할 중요한 가업, 이게 이제 자아 정체성 형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청소년기에는 자아 정체성 형성이 매우 어려운 일임을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동기를 시작을 해서 아동기 때는 집단, 그래서 나름대로의 아동기의 집단 의식들이 있었죠. 청소년기는 자아 발달에 있어서의 가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자아 정체성은 혼자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의 정체성 발달에 매우 영향을 크게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조망하면서 통일된 어떤 인생 철학 이런 거를 확립해야 될 시기가 되고요. 또 청소년은 자신의 어떤 감정 이런 거를 가대평가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그리고 본인이 어디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자아중심성에 대한 인지 발달이 방해받기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학업과 입시 위주의 교육에 시달리는 청소년에 있어서의 개인적인 신념, 목적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외부로부터의 기대, 역할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아성,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 유실이라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 시기에 우리가 이제 개인의 어떤 개성, 적성보다는 학벌을 중심으로 사회적 기준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에게는 사회적으로 실패자라고 하는 낙인을 찍기도 하는데, 청소년 역시 이를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어떤 실패의 합리화라고 하는 부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기에 있어서 자아 정체성 혼란을 겪기도 한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정서적, 심리적 건강에 본인을 돌보기 위한 상담, 또 가족 치료나 스트레스 관리법 교육에 대한 어떤 제공되는 서비스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의 청소년들은 이제 입시 위주가 주가 되다 보니까 심리적인 어떠한 억압, 그리고 압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야기를 하면, 어, 진짜 잠자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성공의 비결, 그래서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인생이 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유명한 그런 이제 말도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입시 위주가 그런 이제 어떤 다양한 사회적인 지위 향상을 위해서 정말 입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고산병, 우리는 이제 다 그런 거를 경험하고, 또 자녀들로 인해서 부모들이 고산병에 관련된 그런 것도 이제 같이 겪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청소년의 이러한 입시 위주의 스트레스, 이런 교육에 관련된 어,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법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대학의 입시 전형으로 인해서 대학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이제 우리나라 대학생하고 외국의 대학생들은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의 차이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타 외국의 대학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에 들어가서 어떤 공부를 어떤 질적으로 자기의 성찰을 하느냐가 이제 목표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입시 교육이 잘못된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어, 꼽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미리 외국에 유학을 많이 가잖아요. 청소년에. 그래서 청소년기에 외국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하는 친구들은 입시 위주가 아니라 토론 문화의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열린 토론. 그래서 자기의 어떤 합리적인 주장 이런 것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본인의 비평적인 사고 능력을 많이 키운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학문의 세계가 우리나라의 학문과 외국의 학문의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입시 위주면 주로 이제 암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암기는 순식간에 기억력에서 사라지죠. 근데 토론 문화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나의 어떤 교육에 관련된 가치관 이런 것들을 토론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뭐 노벨 문학상
그리고 뭐 과학상, 그리고 어떤 이제 화학적인 부분에 뭐 이렇게 다양한 노벨상을 수여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는 뭐 노벨 평화상 한 분이 있었죠. 문학상도 요번에 한 분이 받았고, 그래서 과학적인 부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인 어떤 노벨상이라던가 이런 게 우리나라는 이제 많이 부족하죠. 이게 이제 뭐 IT 분야나 어떤 공대에 관련돼서 과학기술 이런 게 이제 혁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입시 전형이 전형적으로 이제 그런 게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논리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자, 청소년들은 어쨌든 이런 입시에 관련돼서 정서적, 심리적인 건강 돌봄을 필요한 때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양한 심리적인 어떤 기저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청소년기의 긍정적인 자아 개념과 자아 존중감 형성에 있어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역할이 굉장히 큰데, 이런 그 역할에 있어서의 인적, 인식 개선에 있어서의 어떤 건강한 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공교육에서도 사실상 우리가 이제 교육적인 측면, 그래서 이런 어떤 구체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보다는 아이들의 어떤 성적 순위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전무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육부에서 체계적인 어떠한 이제 그 인식 개선에 필요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강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그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자녀를 둔 부모는 대개 중년에 해당하거나 사회생활에 활발한 시기에 자녀와 자연스럽게 대화가 줄어드는 시기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뭐 부모가 더 바쁜 게 아니라 자녀들이 더 바쁘잖아요. 학교 끝나서 학원 가고, 학원 가서 뭐 이제 몇 시간 있다 보면 밤 뭐 12시, 1시에 오는 친구들이 덜어 있다라고 해요. 덜어이 아니라 거의 뭐 입시 1, 2, 3학년이 그렇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원가에 밤새 불이 켜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돼서 부모들이 또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런 경우가 이제 계속 반복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학업 성적이나 진학에 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는 청소년은 부모와 소원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가치관 이런 게 다양한 영역에서 세대 차이를 나타날 수 있는데, 서로의 어떤 세대를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과 그 가족의 대상으로 해서 가족 관계의 어떤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시하고, 또 가족 상담이나 가족 치료에 대해 보다 강화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발달에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또 바람직한 이성 관계에 관해서도 이렇게 어떤 이성적인 형성을 지원하고 원만한 이성과의 관계 이런 걸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프로그램, 그게 이제 뭐 개인이든 집단 프로그램이든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청소년기에는 또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아이들이 이제 미성년 부모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미혼모가 많이 발생도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10대 미혼모 내지는 10대 부모가 되는 경우에는 준비되지 않은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히 본인들의 어떤 그 인생에 있어서의 그 인생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학교에서의 교육, 그리고 부모로서의 교육,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집단 따돌림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집단 따돌림은 힘의 위를 가진 다수의 집단 구성원들이 약자를 반복해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을 왕따라고 불리는데, 괴롭힘이 정신적 또는 정서적 공격뿐만 아니라 어떤 위협이나 갈취 이런 것들 신체적인 공격도 포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 따돌림의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는 학교 집단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접촉을 차단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학폭위원회가 열려서 뭐 이제 뭐 징계 처리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일시적인 거지, 뭐, 아이들을 어떤 그 상황에서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반복과 어떠한 그 피해와 가해의 양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보복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은 따돌림을 당하는 것도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알면서도 표적이 될까봐 두려움에 방관하고 소극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따돌림을 받았다는 학생조차도 표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대상자에게 또한 가해 행위를 하여서 참여하거나 그래서 동조를 한다라고 하는 게 문제의 심각성을 키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피해와 가해의 경험이 반복되면서 특정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져서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집단 따돌림의 원인에 있어서 집단 내에서의 유사성이 결여된 개인에 대한 집단의 거부 반응, 그리고 또 자신과 타인 간의 어떤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집단 이기주의, 그리고 불안 심리를 완화하려는 무의식적인 자기 방어, 그리고 갈등 해소를 위해서 표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집단 따돌림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학교 폭력 가해자의 집단은 공격성과 규칙 위반 이런 것들이 많고요. 친구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또한 뭐 자신의 어떤 긍정적인 자각 이런 것들이 행동이 잘못됐다는 인식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 인식은 가해 행위에 대해 또래 관계에서의 주도적인 역할 이런 걸 수행하면서 더 강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학교 폭력 피해자 집단에 있어서도 대체로 친구는 없고 신체적인 만족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인 기술이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따돌림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함께 피해 학생에 있어서의 체계적인 지원 체계와 가해 학생에 대한 정신적 또 정서적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사법 처리보다는 학교 내에서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학교 폭력이 있게 되면요.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가해자가 받는 어떠한 어,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피해뿐만이 아니라 가해 학생까지도 심리적인 어떠한 큰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한번 그 피해를 주게 된 가해 학생은 그런 거에 어떠한 그 성취감, 만족감 이런 걸로 인해서 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타인에게 또 그런 행동을 하게 하거나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어떠한 그 강력한 처벌을 한다거나 할 수가 없는 것이 또 생활 기록부에 또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떠한 스키마를 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 생활에 있어서의 이런 집단 따돌림, 가해나 피해 학생들에 있어서 굉장히 학교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심지어는 뭐 학생이 교사를 폭행을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학생이 교사의 뺨을 때리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교권이 망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런 게 이제 학교의 어떤 폭력성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대범해지고 또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권력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리가 정말 이제 학교에서는 체벌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과거에는 학교에 관련돼서 그래도 스승에 대한 존경심 이런 것들이 많았다라고 보면 지금은 그런 존경심이 많이 퇴보됐다라는 게 사실이라 학교 생활을 하는 교사들이 본인의 직업 만족도가 최하위라고 하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직업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다른 그 타인들이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사라고 하면 정말 존경할 만한 직업이다라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 교사인 본인 스스로는 직업에 있어서 만족이 굉장히 불만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직업에 관련된 어떤 격차, 자존감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부분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교권이 다시 회복이 되고 또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떠한 그 체계로 좀 잡아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도 역시나 교권 자체가 굉장히 많이 음,
떨어진 거죠. 해외의 어떤 사례를 본다라고 하면 한국의 교권은 아주 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루 이틀 만에 무너진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이런 것들이 어른들이 또 자녀들이 한 자녀고 외동이고 귀한 자녀다 보니까 내 아이만 생각하는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내 아이가 귀한데 함부로 선생이 했다라고 하면서 항의성 전화가 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부모로서의 받았던 아이들의 어떠한 그 교육적인 부분이 비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학교의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이야기 그대로 듣고 또 학교에 가면 부모가 했던 행동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한테 그대로 모방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끼리의 동료들끼리의 왕따도 있지만 학교에 대한 그 존경심,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요즘에는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집단 따돌림의 대표적인 증상이었고요. 인터넷 중독을 보게 되면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이 핸드폰을 다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서도 인터넷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게임을 제재하게 되면 선생님을 폭행하는 사건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터넷 중독이라 하는 것은 과도한 인터넷 사용이나 게임으로 사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어떠한 경제적인, 직업적, 사회적 기능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상태를 인터넷 중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음란물 신청이나 어떠한 채팅 같은 인터넷 음란물 중독도 포함되는데 인터넷 중독을 보이는 청소년 집단은 자존감이 낮고 친구가 적죠. 그리고 가족의 지지도 적어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자신의 어떠한 테두리 안에 자신의 거기다 가두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게임의 중독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빠져서 혼자 동떨어진 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인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거기서 뭐 계속 본인 방에서 먹고 마시고 잠자고 게임하고 이렇게 이제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청소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상세계에서 심취하는 경향이 많죠. 게임 중독에 빠지면. 그리고 음란물 사이트에 접촉하거나 채팅을 통해서 원조 교제나 도박, 타인에 대한 욕설, 인터넷 범죄뿐 아니라 현실에서의 비행 이런 행동까지도 더 많아지게 빈번하게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최근 들어 스마트폰에 급속히 보급되면서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 가의존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청소년들이 이제는 핸드폰을 떨어뜨려 놓고 잠시라도 있으면요 불안증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분리불안이. 그만큼 인터넷에 관련된 중독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인터넷 중독에 있어서 스마트폰 가의존 실태 조사에 있어서 청소년이 40%가 넘는 스마트폰 가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전 세대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청소년 전 세대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전 세대 그래서 10대가 가장 높다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한국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굉장히 스마트폰의 의존도가 높다라고 하는 통계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 활동 이런 거를 돕고요. 건전한 사회 생활에 있어서의 역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 이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인터넷 요금이 비싸면 설치가 안 되면 당연히 인터넷 사용이 줄어들겠죠. 근데 우리나라 인터넷은 뭐예요? 그 와이파이 공용을 많이 쓰죠. 세계적으로 IT 산업에서 광 케이블로 깔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와이파이 잘 터지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광 케이블, 그 인터넷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굉장히 실시간으로 검색도 잘 되고 그리고 게임에 있어서의 스피드 굉장히 빠르죠.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요, 와이파이가 잘 접촉이 안 되다 보니까 한 번 클릭하면은 계속 그 검색하는데 막 30분 이상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버퍼링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런 그 최첨단 통신 이런 게 발달이 되다 보니까 인터넷 중독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빠르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나라는 검색 하나 하고 게임 하나 하려면은 10분, 20분 걸리는데 속 터져 죽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1분 안에도 안 되면 막, 예, 왜 이래 안 돼, 왜 이래 안 돼 이러면서 뭐 짜증을 내잖아요. 예,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인터넷에 있어서 빠르다 보니까 인터넷 중독에 관련된 청소년들도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건전한 인터넷 문화 이용을 위해서는 캠페인과 교육을 강화하고 음란물 폭력성에 강한 인터넷 사이트 접촉하기 전에 사전에 차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예방적인 제도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청소년들은요, 이제, 인터넷 접속이라던가 어떤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천재예요, 천재. 그래서 어떤 게 잘 안 된다라면은 그거를 그대로 뭐예요, 본인들이 해지를 하고, 또 거기에 접속을 하고, 이게 굉장히 전문가처럼 잘해요. 그 아이들, 어떠한 미션을 던져줘도요, 다 이거를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기능도 아이들은 금세 뭐예요? 정보를 파악해서 금세 따라 한다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그거를 보게 되면 한국의 청소년들은 정말 똑똑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의 비행을 살펴보게 되면 청소년이 저지르는 범법 행위로 어쨌든 도덕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법률적인 부분 측에서 옳지 못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일으키는 말을 청소년 비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사회 규범과 규칙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청소년 비행은 과거에 비해서 연령이 낮아지고 집합적 그 집단적으로 예, 이게 이제 조직화 된다라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주요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게 청소년 비행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나이가 점점 낮아진다라고 하는 게 범죄화 조직이 그만큼 아이들이 연령이 낮아지니까 점점 더 폭력적이고 점점 더 범죄에 깊숙이 개입이 되는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 폭력, 도벽 또는 도박, 인터넷 중독, 음란물 탐닉 이런 개인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음주나 흡연, 상습적인 폭력, 폭행 이런 것들이 청소년 비행 청소년들에 의해서 어떤 이제 안 좋은 양상으로 이 범위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죠. 자, 이렇게 청소년 비행은 현대 사회의 복잡한 환경 요소에 있어서 다양한 요인과 오랜 기간 동안에 거친 누적된 경험에 의해서 발생되는 복잡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최근 들어서 청소년들이 굉장히 구구적인 집단들이 많죠. 그래서 최근에 그 법원에 이제 굉장히 우열 사태가 있었는데요. 그 청소년을 보니까 10대 청소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적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자,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너무 가격하게 어떤 이제 그 집단의 행위로 그리고 또 어떠한 정책적인 부분에 정치에 관여하는 폭력성이 굉장히 난무한 이런 범죄 집단도 아니면서 이런 과격한 행동을 해서 본인의 어떠한 그 정말 그 어떤 범법 행위로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청소년의 비행, 그리고 또 청소년의 어떤 범법 행위에 있어서는 단기간에 이렇게 시행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거에 어떤 이제 성향에 있어서 학습이 됐거나 그 학습에 의해서 어떤 이제 통제로 인해서 문제화, 사회의 어떤 그 부조리 이런 거에 관련해서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본인의 어떤 자기의 어떠한 그 정체성을 확립을 못하다 보니까 어른들의 정치 성향에 예, 왔다 갔다 하면서 뭐예요? 정확한 확립을 못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번에 그 법원 난동 사건에 있어서 실형이 선고가 됐죠. 아마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그야말로 청소년 시기에 본인이 해야 할 어떠한 그 가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너무 그런 곳에 치우쳐서 그 범법 행위로서 그 범죄로
인정을 받아서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어떠한 그 행위에 있어서는 본인의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이런 게 사회적인 책임 하에 정확하게 알고 또 인지를 해야만 두 번 다시 청소년들이 이렇게 가격한 행동을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준 어떤 뜻깊은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사회가 부조리 하더라도 폭력성이라던가 그런 거를 사회에서 받기는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비행에 있어서도 사회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청소년 비행 문제는 도시 또는 산업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 또 입시 경쟁에서 오는 좌절감, 또 뭐 다양하게 빈부격차로 오는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빈곤감 이런 것들이 핵가족 중심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소외감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청소년 비행의 원인으로는 개인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또 있죠. 그래서 개인적인 요인은 어떤 신체적인, 정신적인 특징, 교양, 성별 이런 게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환경적인 부분은 행위자의 어떤 외적 생활 공간에 있어서의 가정적, 경제적, 교육 문화적인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의 범죄로 발생되고 또 발전돼서 형사처벌에 이를 수 있으므로 선도 차원에서 개입뿐만 아니라 세심하고 구조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만큼 청소년들은요, 나름의 사회에서 어른들이 책임을 지고 또 어른들이 이 청소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책임을 가지고 보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청소년기의 비행은 원인은 뭐 단일 요인으로는 보기 어렵고 규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 비행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는 도시와 산업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 아니라 입시 경쟁에서 오는 좌절감 그리고 빈부격차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특징 환경적인 특징 이런 거를 종합해서 선도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보호 관찰이나 교정에 대한 교육, 갱생 보호 이런 것들이 주로 사후 대책에 집중했다라고 보면 향후에는 가족 치료 그리고 학교 사회 사업 서비스를 통해서 가족 관계에 대한 개선과 심리 문제에 있어서의 예방적인 필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학교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게 학교에도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규, 그 선생님, 정규 발령받은 선생님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별정직처럼 계약직으로 사회복지사가 학교에 학생들을 위한 복지사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범사업으로 처음에 경기도권에서 시행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학교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다 계세요. 그럼 학생들과의 소통 그리고 학생들 간의 어떤 친구처럼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게끔 담임 선생님에게 말을 못하는 상담에 관련해서도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찾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집안의 가정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그 가정의 특징들을 파악을 해서 또 아이들과의 소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학교 사회복지사도 꿈꿀 수 있는 다양한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의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사회복지과 다니는 젊은 20대들. 그 친구들은 사회복지사 1급을 이제 취득을 하게 되면 처음 우리가 이제 1급이 꼭 있어야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그게 어디냐면 분야는 의료사회복지사, 그리고 학교사회복지사, 그리고 또 하나가 음, 병원, 의료사회복지사, 금방 했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그리고 정신 관련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에서는 1급 사회복지사의 요건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실무에서 1년 경험을 하면 1급 사회복지사에 도전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뭐 공무원으로 가는 전담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의 영역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손님들이 나중에 졸업하게 되면 내가 시설을 한번 꿈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뭐 시설장도 될 수 있죠. 그래서 1급과 2급 차이는 무슨 차이점이냐라고 하면 차이는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1급을 가진 사람은 급여 조건이 뭐 월등하게 높으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2급은 나름대로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근데 1급과 2급에 있어서는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상위 버전, 그래서 이렇게 관공서라던가 이런 데는 이제 1급이 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졸업생들이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2급으로 충분히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도 할 수 있고요. 또 사회복지 시설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개인과 학교 차원에서의 청소년의 자아상 확립을 위해서 자아 개념 증진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또 가족 차원에서의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조절, 그래서 자녀의 부정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적절한 대처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것,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청소년들에 있어서 또 자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살을 기도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해년마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자괴감, 그래서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삶을 중단하려고 계획하는 행동, 그리고 자살 사고에 충동해서 자살 시도나 자살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고와 행동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우리는 자살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살은 주변의 가족, 특히 이제 부모에게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부모는 자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한 자살 또는 자살 시도에 큰 충격을 받고 이에 대한 자책감, 또 주변의 시선, 비난, 배우자에 대한 원망, 심적 고통을 겪고 자기 붕괴 상황에서의 어떤 상황까지도 이른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청소년 자살은 꾸준히 증가를 해서 2023년 10대 자살 10대 청소년의 자살 사망 원인이 42.3%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이게 이제 뭐 학교 생활의 부적응이라던가 친구라던가 이성관계, 학업 이런 거에 관련해서 모든 원인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청소년의 자살 원인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일시적으로 많은 혼란을 경험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청소년들의 자살 시도는요, 많이들 이루어지고 또 청소년들이 자살 시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살이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자살 실패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은 뭐 자살을 꾸준히 준비한 게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에 휘말려서 어느 한순간에 그런 결단을 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동적인 자살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자, 자살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학업 수행이나 행동 발달에 대해서 과도한 어떠한 기대나 요구를 받게 될 때,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리고 적절하게 달성하지 못한 청소년의 강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을 때 자살을 선택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스트레스가 건전하게 표출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억압이나 압박, 이런 거 충동으로 인해서 행동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이렇게 죽음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막연히 환상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왕따를 당하거나 하는 아이들이 너무 심적으로 고통을 받아서 이렇게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상당 부분 많죠. 자, 형식적 조작기에서 청소년기에는 미래의 사회 본질에 대한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지면서 유토피아적인 이상적인 사회를 상상하기도 하고 또 이에 대한 근거 없는 신념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념이 사후 세계에 대한 비현실적인 도피로 이루어져서 자살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살을 하게 되고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면 다음 생에는 좀 더 나는 이런 삶을 살지 않고 편안하게 다른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후 세계에 대한 비현실적인 도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게 되면 신체적인 학대,
그리고 성적 학대, 그리고 피해 폭력에 있어서의 경험, 그리고 음주와 약물 중독, 미디어에 대한 자살 사건, 이런 것들이 시청 경험, 지인의 자살 사건. 그래서 나비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타인, 가까운 지인이, 가까운 친구가 죽으면 따라 죽는 경우, 이런 것들도 주변에 자살 충동의 요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최근에 그 이태원 참사, 그래서 그 압사 사건으로 인해서 옆에서 바로 친구가 사망을 했는데 나는 어쨌든 그 상황에서 살아났는데 나중에 내가 그 친구를 그 눈앞에서 본 거에 대해서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삶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려서 본인이 사망하는 사건, 자살을 또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죠. 자, 이렇게 친구의 어떠한 자살을 친구의 사망 사건을 목격하고 본인 스스로가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드라마나 뉴스, 영화에서 자살 장소와 자살 도구 이런 것들을 획득 경로를 상세히 묘사하는 것에 자살을 생각했던 청소년에게 어떤 동기부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의 발달로 소셜 미디어의 카페, 홈페이지 이런 거에 있어서 청소년에 있어서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알려주고 동반 자살 이런 거를 유도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살 문제를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단일 요인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복합적인 여러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청소년에 대한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살을 시도했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치료와 상담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큰 충격을 받게 되면 트라우마를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상황을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거에 죄책감 이런 거를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충동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인 치료 그리고 상담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자살에 대한 어떤 정체감 회복을 시켜서 삶에 대한 의욕 그리고 동기를 불여 넣어서 우울 증세를 완화시키거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담에서 굉장히 필요한 에너지 변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족 치료를 통해서 가족의 어떤 그 고민들 이런 걸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또 부모들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가정의 분위기를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서 건강하고 성장하도록 교육 제도를 변화하고 청소년의 문화 시설을 확충하면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거리에 적응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삶의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많이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성세대에서. 그래서 교사와 사회복지사는 청소년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자살 요인들을 이해하고 또 자살 행위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미래의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청소년들의 어떠한 삶에 있어서 기성세대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그들의 삶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사회에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중요한 이런 발달적인 가업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른들로서의 사회에 있어서의 청소년들을 잘 보살필 의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점점 우리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지금 우리의 그 청소년 시기에 있어서 이 청소년들이 점점 우리 인구 절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태어나는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그만큼 또 줄어들고 사회에 어떠한 적응할 수 있는 그 환경에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함을 느껴야 되는데 이 청소년은 내 아이들이 아니니까 우리 집 아이가 아니니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행위를 한다거나 했을 때 예, 어른으로서 얘를 타이르는 게 아니고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사회가 혼란 속에 빠지게 되겠죠. 우리가 인성이라는 것은
그만큼 아이들을 키울 때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한 건데 그냥 내 자식 아니니까 뭐 내가 뭐라고 하겠어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면요. 결국에는 사회가 병들어가는 사회가 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한 아이를 키울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동네 지역사회에 사람들이 많은 지혜를 가지고 이 아이를 보듬어 주고 살펴주고 키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만큼 청소년 시기가 중요하고 그 시기를 우리가 이제 1강과 2강을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강에서는 우리가 이제 청소년 시기에 넘어가면은 어떤 시기가 오나요? 청년기가 되겠죠? 예, 청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청년기인데요. 청년기는 이제 우리가 청소년기에 이어서 청년기의 개념, 그리고 청년기의 발달, 그리고 청년기 발달과 사회복지 실천의 함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년기는 언제부터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일관된 정의는 없다라고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청소년기는 뭐예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시기, 졸업하는 시기라고 해서 18세까지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고 하면 청년기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 후에 청년기에 접어든다라고 하는 것인데 2024년 고령화 시대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를 향해서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오는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한다면 2000년생 이후 출생자, 그 평균 수명의 100세 이후까지 예측되는 가운데 염려에 둔다면 더더욱 청소년 시기를 한정하기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청소년 시기는 구체적으로 20에서 40세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통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권에서는 미성년인데도 불구하고 성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떠맡을 곳이 있는 가족의 어떤 생계 책임을 지기도 하고 일터에서 하루를 보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아주 드물게 있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문화권에서는 30살 넘어서까지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세는 일단 성인으로서 인정을 하되 성년식을 갖기 때문에 청소년을 시작하는 20세기에 규정이 되고 있고요. 학업을 마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자립, 시작하는 이 시기, 그래서 결혼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시기인 40세 정도까지를 청년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기에는 개인의 어떤 지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을 완성하는 직업적인 부분을 갖게 되고 부모가 되며 자녀를 양육하고 또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시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로 지나가게 되면 내가 우리 부모의 입장이 이제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조사 보고에 따르면 세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행복 지수가 가장 낮은 그 생애 주기에 있어서 스트레스 중 수치가 가장 높은 시기를 바로 청년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년기 시기에는 이제 내가 나름대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기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업도 필요로 하고 또 취업을 함으로써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제 책임감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의 어떠한 이제 한 부분에 큰 영향력을 행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책임감이 강해지는 시기. 그래서 청년기의 시기에는 스트레스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청년기에 이 시기에 졸업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안 됐을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죠. 자, 그런 것들이 청년기의 발달에 대한 신체적인 건강으로 보게 되면 청년기는 대부분 모든 신체적인 성장과 성숙이 거의 완벽하게 완성이 되죠. 청년기는 정력, 활력, 신선성, 그리고 육체적인 매력, 이런 것들이 꼽히는 시기고, 체력이 절정에 달하면서 생식기관과 운동 수행 능력이 뛰어난 능력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체력은 이 시기에 모든 사회적인, 경제적인, 정서적인 가업을 수행하기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전히 한 인간으로서 기능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절정에 이르는 어떤 점진적으로 봤을 때 최고 수준으로 이제 도달을 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점점 쇠퇴하게 되는데, 자, 이 시기에 근력은 25세에서 30세 사이에 절정을 이루고, 이 절정이 달했을 때는 이제 체력이 지속적으로 60세까지는 이루면서 절정기에서 이제 점점 10%씩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총량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수준의 최고조로 도달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신체의 기울기가 기울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손의 날렵함, 그리고 청년기에는 가장 능률적이고 어떤 손가락과 손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이제 기민성이 30대 중반부터 감퇴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늙어감으로써 가장 빨리 늙어가는 신체적인 변화는 뭘까요? 맞습니다. 노화가 오긴 하는데 이제 우리가 안구, 그래서 시력적인 부분에 노화가 오기도 하고, 또 머리카락 하얗게 씌어주는 그런 노화도 이제 빠르면 이제 30대도 오기도 하고, 이제 천천히 오는 게 이제 바로 이 시기가 청년기의 최고봉에 오르는 신체적인 정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개 신체적인 건강에 있어서는 성장과 어떤 성숙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청년기에 이러한 다양한 나름의 신체적인 변화가 뭐 다 똑같지는 않지만 개별적인 차이에 따라서 예, 뭐 성장이 조금씩 지연되거나 너무 이제 발달이 빠르거나 그럴 수는 있죠. 청년기에 우리가 이제 젊어 보인다, 나이보다도 굉장히 젊어 보이면은 이제 동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이보다 좀 늙어 보이면 조숙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도 이제 개인적인 어떠한 신체적인 또 유전적인 변화가 이제 개인적인 특성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감각 역시 청년기에는 가장 예민하고 시력, 청력 이런 것이 이제 20대에 가장 좋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시력은 40대쯤 되면 노안이 진행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각, 후각, 통각 그리고 온도에 대한 감각이 50세까지는 거의 감소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저도 이제 그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요. 학교 다닐 때는 시력이 마이너스였는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력을 이제 각막을 깎아내고 시력 수술을 했는데, 지금 제 또래의 친구들은 거의 노안이 왔는데 저는 아직 노안이 안 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아마 20대에 수술한 그 각막을 깎아내면서 그게 어떤 이제 노화에 빨리 오는 것을 막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쨌든 가까운 글씨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우리 집에 어떤 이제 그 유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머리는 빨리 새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기술이 많이 좋다 보니까 뭐 염색을 하면 그래도 웬만큼 젊은 층에 좀 속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자, 이렇게 우리가 신체적인 건강에 있어서도 이렇게 20대에서 40대로 갈 때 점점 노화 이런 거를 이제 경험하는 시기가 이제 최고 정점에 이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건강과 질병에 있어서 청년기에는 일 건강에 있어서의 기반이 한 건강 생활에 있어서의 최상의 수준에 이릅니다. 이 수준이 자신의 건강이 매우 좋다라고 여기면서 생활하고 있을 때 병이 걸리더라도 빨리 회복하는 경우, 이런 청년기의 회복이 빠름에 대한 속도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자, 만성질환이나 심장질환에 있어서 암에 걸리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1% 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데, 청년기에 건강하다는 말은 스스로 느끼기에 신체적인 안녕 이런 것들이 좋은 상태를 말하지만 단순히 질병이나 어떤 질환에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기에는 건강에 대한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왜 음주나 흡연 이런 것들도 건강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본인 스스로가 절제하고 또 이거를 컨트롤을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청년기 아주 건강한 나이라고 생각을 해서
해서 음주나 흡연 이런 거를 자제하지 않고 계속 많이 노출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것도 이제 뭐 연령하고는 상관없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약물 남용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음식물과 뭐 치아 관리, 운동 등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건강에 영향을 상당 부분 미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건강 생활에 있어서의 습관은 심장 질환이나 폐질환, 그리고 당뇨, 골다공증,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20대부터 자기 건강을 잘 챙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평소에 건강 관리 습관이 향후 노년기까지도 연결이 된다라고 하니까 건강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평소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한 음식,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며 패스트푸드 또는 흡연이나 음주 이런 것 같은 건강에 위협을 주는 식료품 이런 거를 남용은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건강을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본인이 자기의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절제한 식사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반복한다면 건강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뭐 늘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환경적인 요소 그리고 본인의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약물 남용에 있어서도 사회에 큰 이슈 문제를 하죠. 마약에 있어서의 약물 남용에 대한 경계가 분명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그래서 청소년에 있어서의 어떠한 그 문제가 청년기에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약물에 오남용이 되게 되면 그 유혹에 쉽게 떨쳐버리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마약류나 이런 그 술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신체적인 고통 덜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했는데 이걸 삶에 있어서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중독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물이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가히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개인적이든 어떤 이제 일시적인 적응을 위해서 약물 사용에 대한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약물 중독에 있어서의 정상적인 생활이 중독이 됐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죠. 그리고 치명적인 병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물에 있어서의 어떠한 마약 환각제라든가 흥분제, 진정제 이런 것들을 분류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헤로인이나 아편, 코카인, 모르핀 그래서 이런 마약 종류들은 굉장히 강력한 항정신성 의약품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 강렬한 도취감에 빠져서 행복한 그 기분을 계속 들떠있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몇 시간은 행복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중독의 마약에 강한 내성이 있는 것을 찾게 되고 처음에 약 복용을 할 때 느꼈던 강력한 쾌감 이런 것들이 복용할수록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더 강도 높은 약을 계속 투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이 늘어나고 또 중독으로 빠지게 되는 상황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약물의 중용에 있어서의 중독은 쉽게 고쳐지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문제가 되는 LSD라고 하는 암페타민이라고 하는 환각제가 있는데 이런 거는 중추신경계를 흥분시켜서 처음 복용할 때는 에너지가 넘치고 기분이 들뜬 그리고 자신감을 주지만 약효가 떨어지면 우울증이 생기고 두통이 있고 복합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다 복용으로 인한 심장 박동이 빠르게 해서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약물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스트레스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